안녕하십니까? 네. 물건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점유권까지 왔죠. 자, 소유권 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소유권은 그 내용이 좀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좀 깊이 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 시효하고 부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전에 상린관계라고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아주 잘 나옵니다. 주의토지통행권, 소유권 취득과 관련 취득 시효,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소유라고. 그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총 4가지, 이 4가지 파트에서 시험 지문이 시험에 집중해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 뭔지 알아야죠. 소유권이 뭔지 다 아시죠? 뜻이 나올 것이고요. 특징이 나오겠죠. 두 번째, 이 소유권은 제한을 좀 하는 경우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제한 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상린관계를 통해서 제한하죠.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써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충돌할 수 있죠. 그 충돌에 대한 방지 및 충돌 시 이해관계 조정,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상린관계는 조문이 좀 많고요. 상린관계 속에 권리가 몇 개 있어요. 이 권리 중에서 뭐가 있다? 주의토지통행권이 있죠. 요거를 주로 출제를 하는데요. 가끔은 쓸데없이 요거를 출제하는 겁니다. 이 조문 중에서도 특히 3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 이런 걸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가끔 제가 그랬죠. 미친 개또래가 출제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걸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한번 이렇게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요거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세 번째가 소유권 취득이 나오죠.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죠. 계약을 통한 취득.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사면 되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 있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봤던 것들, 예를 들어서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187조 외에 특별하게 법에서 요러한 경우에 요런 놈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특별하게. 거기에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취득 시효가 있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 마지막으로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는데 요 첨부에 또 3개가 있어요.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첨부 중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뼈대를 머릿속에 자꾸 잡으셔야 돼요. 법이란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 소유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소유권의 효력은 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유권이 침해되었을 때 물권적 청구권. 3가지가 있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 이 2가지. 이렇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2개. 그게 어떤 건가? 특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게 있어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있었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반환 청구권. 특히 이 2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째, 공동소유가 나오죠. 공동소유는 3가지.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서 공유, 이게 중요하죠. 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은 목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216페이지 간단히 의의가 뭐냐. 물건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권리. 지배라는 건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완전하니까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소유권이죠. 특징, 관념적 권리. 내가 현재 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집에 두고 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관념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면적 지배라고 해서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고 소유권 속에 5만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뭐 주의, 투지, 토인권, 상린관계 같은 거 들어있고 말이죠. 그런 걸 뭐 혼일성 이렇게 부르고 탄력성, 항구성, 대물지배성 이런 말 나오는데 안 봐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자, 내용. 소유권은 아까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죠? 뭘로 제한합니까? 법률로. 그래서 양가로 1번 소유권은 법률 범위 내에서 무제한이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때 이거는 의미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규정했다기보다는 소유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걸 규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이렇게 법률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뭐냐? 헌법에서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양가로 2번 211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한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밑에 부동산 소유권 범위 중에서 토지 소유권 212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무제한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가 있고 이건 당연히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몇 미터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자, 이때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와 관련해서 한 장을 넘겨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가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하고 또 하나가 미채굴 광물이죠. 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죠. 즉 토지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이라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그 광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탐사권 및 채굴권 이걸 합쳐서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그 탐사권 및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권리에 복종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상린관계가 나왔죠.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인접해야 되는구나. 경계선 부분에서의 권리 충돌 따위를 미연에 방지 조절 목적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상린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합의가 안 될 때 민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즉 민법은 상린관계에 대해서만큼은 보충 규정에 불과합니다. 보충 규정은 어떤 의미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상린관계만큼은 임의 규정이다. 그 정도 법적 성질 확인하시고 이런 상린관계를 소유권에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권리에 준용하죠. 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꼭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용익적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다. 지역권과의 구별은 나중에 보시고 오른쪽 건물 구분 소유자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상린관계에서 핵심이 상린권이죠. 자, 권리가 몇 개 있어요? 첫째 인지사용 청구권, 다음번에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최근에 요 쓸데없이 나온 게 있었다 그랬죠? 그 요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안 나오니까 3년 만에 한 번 냈으니까 30년 지나서 한 번 또 내겠지. 자, 핵심이 오른쪽에 있는 주의 투지 통행권입니다. 221페이지. 요거 올해 작년에 여기서 쓸데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요게 출제가 상린관계에서 출제가 되면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주의 투지 통행권은 219조가 원칙이고요. 220조가 예외가 됩니다. 219조는 유상 통행권이고요. 220조는 무상 통행권입니다. 유상 통행권이 원칙이죠. 219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공로라는 건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말하겠죠.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여기서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아예 없는 경우 이게 공로예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는 건 아예 없는 경우, 즉 이 땅이 맹지인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통로가 있기는 있으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통로가 있기는 있으나 너무 좁아서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다음 조문 때문에 그렇죠.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이게 맹지죠. 또 하나는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통행은 가능한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통행은 가능한데 거길 통행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너무 좁아서 음식 제대로 배달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배달비를 2배, 3배 달라고 한다. 뭐 이런 경우에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다만 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항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유상통행권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됩니다. 대충 조문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감이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다툼, 갑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자 한다면 이 219조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을소유 땅을 통행할 수 있는데, 통행을 할 때 을이 반발을 하겠죠. 당연히. 그죠? 아무리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있냐고 반발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겁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첫째, 통행권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 여부. 두 번째, 인정이 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가. 그죠? 또 인정이 됐으니까 통행권자는 통행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통행권을 언제 소멸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냥 통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내용 규정이 없으니까 그 다툼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고요. 그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의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판례 중에 두 번째 줄 명의신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명의신탁자. 일단 우리 대법원은요, 명의신탁자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딱 한 군데서 사람 취급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보호받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자는 주의투자권 인정 안 된다. 기억하시고. 자, 요건을 봅니다. 기업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돼요. 통로가 없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아예 없거나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관련 판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기존 통로가 있어. 있지만 그 토지 용도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 이때 당연히 통행권 인정되겠지요. 반면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겠죠. 효과는 뭐예요? 통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죠. 통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뒤에서 봅니다. 한 장을 넘겨봅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죠. 자, 이때 보상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통행권자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 2번. 통행권자가 아니고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통행하는 자. 이 사람은 통행권자가 아니죠. 택배기사분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보상 의무가 당연히 없죠. 보상은 통행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범위.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관련 판례 1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생활상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 등의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 통행이 허용되긴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2번 잘 나오죠?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이 됩니다. 장차 이용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그 범위와 폭을 미리 넉넉하게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3번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와 관련된 도로 폭 규정이 있죠.
그 도로폭 규정이 주의토지 통행권에 당연히 적용되느냐? 그럴 리가 없죠. 건축 관련 법령에 있는 것들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규정들입니다. 그게 3번 판례가 되겠죠. 자, 내용은 뭐냐? 관련 판례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만 안 하면 되죠. 다만 통행권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해서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아,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철거해야 되는구나. 2번. 자, 통행권자는 이 통로를 통행하고 통로 개설. 이렇게 돼 있죠? 개설할 수 있죠? 자, 이때 첫 번째 문제 되는 건 뭐예요? 개설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요? 통행권자가 부담해야죠. 지가 통행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거니까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포장할 수 있느냐? 통로 개설에 뭐가 들어가요? 포장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방해되는 축조물. 뭐 할 수 있다? 철거. 여기까지가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갑이 요 통로 부분에 대해서 의뢰 접근을 막아. 의뢰 접근을 막고 지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점유를 해. 이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지 땅이요? 통행을 하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에 빠진 놈 건져뒀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2번 판례.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는 없다. 바꿔 말하면 통행권자가 통로를 독점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는 만약에 이 통로 부분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갑에 대해서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할 거고. 반면에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 통로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독점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통행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는 당연히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6번 언제 소멸하죠? 공로에 접함으로써 통행권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 소멸하죠. 앞에서 봤던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공로에 접하게 됨으로써 통행권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 소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상이고요. 220조가 무상이죠. 무상은 둘 중에 하나. 공유 토지를 분할한 경우 하고요. 일필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 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각과리 공유하던 땅을 쪼개거나 갑이 땅을 갖고 있다가 전부가 아닌 일부를 쪼개서 팔거나 그리고 그 결과 맹지가 생겼을 때 맹지. 뭐가 생겼을 때? 맹지가 생겼을 때. 220조 용어로 이렇게 돼 있죠. 분할로 인하여 이항 토지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즉 맹지가 생겼을 때 이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가 없다? 보상 의무가 없다. 즉 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관련 판례 1번 220조 무상통행권은 공유토지의 직접 분할자 서로 사이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그 분할이나 일부 양도 당사자의 승계인은 다시 뭘로? 유상으로 가라.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조문으로 확인해야 될 게 경계표와 관련된 것들 224페이지 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체크만 합니다. 237조 1항, 2항, 237조 1항, 2항, 특히 2항 경계표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가. 239조 경계표는 일단 공유로 추정하되 추정 옆에 분할 금지 써놓으시라고 그랬죠. 뭐 써놓으라고요? 분할 금지. 원래 공유물은 분할의 자유가 있지만 담은 쪽에서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할 금지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240조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와 나무 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밑으로 쭉 내려서 양가로 4번에 242조 건물 지을 때 경계로부터 얼마를 띄워라, 반 미터 띄워라, 뭐 그런 정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출제될 만한 거,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가 몇 가지 확인하시면 조문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225페이지 소유권 취득이 나와 있죠. 자, 소유권 취득은 둘 중에 하나,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과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 중에서 뭐가 핵심이다? 취득시효.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취득시효. 시효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효력을 말하고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게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다행히 우리 시험법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취득시효가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시효는 뭘 말하죠? 타인의 물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 이 경과하면 이 사람이 뭘 취득하는 제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취득시효다. 의의가 있죠? 예를 들어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을이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취득시효다. 자, 이런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로 소유권. 다만 소유권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이라든가 통행지역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시험 지문에는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 그중에 1번의 저당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2번의 점유권과 유치권.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은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는 권리. 저당권은 왜 안 돼요?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득시 요건 자체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만 하면 인정이 돼. 그러니까 굳이 취득시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 세 가지 권리는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취득시효 유형이 총 세 가지가 있죠. 일단 부동산, 동산 공통적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부동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각각 보면 되죠. 자, 그 중에 핵심이 4번.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죠. 245조 1항이 점유취득시효고요.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조문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 점유 태양이 나왔어요. 뭐뭐가 필요한지 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잔주 점유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앞에 20년이니까 20년 계속 점유 이렇게 되겠죠. 선의 점유는 빠지죠. 20년 계속해서 자주, 평원, 공연 점유. 점유 태양이 네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소유 땅을 20년간 계속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되니까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요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2항은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 보통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소유자겠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죠. 아닌 경우. 우리나라 등기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가 완벽하면 등기해줘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데도 소유자로 등기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그 사람이 20년이 아니라 10년. 자, 여기서
10년, 등기된 자가 10년간 점유해야 돼요. 점유취득 시효는 몇 년 점유해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점유죠. 그러니까 10년 등기한 자는 점유기한을 10년을 줄여준단 말이죠. 이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안 나나? 괜찮아. 안 나면 돼요. 지금 나면 되지. 이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 즉 등기 10년이 점유 10년을 단축해서 그 상쇄해주는 효력을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다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 그러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1항이 문제가 되죠. 왜? 얘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등기를 청구하겠죠? 해줄까? 안 해주겠지. 싸우겠죠. 다툼이 생겨. 안 해주는 건 둘째치고 팔아먹어. 더 싸우겠죠. 이게 판례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부동산 점유취득시에서 출제가 됩니다. 판례가 대부분 여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 유형 2개가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취득시효 일반적 요건 주체는 누구든지 뭐 이렇게 돼 있죠. 자연인 법인, 지자체, 비법인 사단재단도 된다고 돼 있고요. 객체는 부동산 및 동산인데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 첫째, 자기 거 되냐? 된다. 내 건데 내 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때 상속을 받은 건 분명한데 등기는 다른 놈 이름으로 돼 있어. 내가 상속인인데 소송이 붙으면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등기된 놈이 이길 가능성이 커. 그럴 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20년 이상 점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이번 성명이 이름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불분명한 사람. 최근에 출제가 됐죠. 성명 불상자. 우리 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불상의 미사일 그러죠. 그거 말하죠. 알 수 없는. C. 일필토지 일부. 자, 일필토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만 가능합니다. 일필토지 일부. 오른쪽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공유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이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병은 갑 및 을에게 공유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유 지분도 되는구나. 다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쳐요. 따라서 공유 지분의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려면 공유물 전체를 20년 이상 점유해야 돼요. 내가 갑을이 공유하던 땅에 갑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려고 해. 땅이 100평이야. 그럼 나는 50평만 점유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됩니다. 2. 국유재산은 두 종류가 있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재산,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던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재산. 다만 이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점유를 개시할 때도 일반재산이어야 되고 시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반재산이어야 되며 and 등기할 때도 일반재산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일반재산이었을 때 이럴 때 시효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이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가 다퉈지고 있을 때 당연히 관련 판례 1번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일반재산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할 거라면 이건 일반재산인데요? 이렇게. 따라서 관련 판례 1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말씀드렸고요. F의 자연공물이라고 된 공물이란 일반 국민의 용도,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죠. 자연적으로 조성된 자연공물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인공공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공공물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 수리조합은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결성한 거 말이에요. 그 수리조합이 조합비를 걷어갖고 저수지를 축조했어. 인공공물이죠. 이것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반면에 G, 집합건물 복도계단. 이거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앞에서 봤던 안 되는 권리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실하게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취득시효 일반 요건을 보고 있고요. 디귿 공통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죠. 추정이 됐죠. 리을 평원 공연 점유해야 되죠. 역시 추정되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자주 평원 공연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추정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정답 한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건에서 핵심이 뭐예요? 20년간 점유죠. 그런데 20년간 계속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 20년을 텀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죠. 갑소유 땅인데 을이걸 20년 계속 점유했다고 추정을 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돼요. 이때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가 되고요.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 처음에 점유를 개시한 날,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요 두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을이 지 맘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20년을 역산해서 기산점을 자기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원칙이죠. 기간 역산해서 점유를 개시한 날, 다른 말로 기산일,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대원칙이 됩니다. 다만 자, 기억 니은에 보면 원칙이 있죠. 점유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외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반대로 계속해서 갑소유 이럴 때는 기산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예외가 하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판례 문구에서 예외를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점유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 즉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뒤집어서 예외를 생각해보자.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기산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B에 가가 하나 있죠. 예외가. 또 하나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2차 취득시효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의뢰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의뢰시효가 완성이 되고 나서 갑이 다른 놈한테 팔아먹어도 돼. 요 경우. 의뢰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병에게는 팔아넘겼어. 이때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이 됐는데 언제 변동이 됐다? 시효 완성 후 변동. 그리고 을이 여전히 그 땅을 점유하고 있고 요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새로운 기산일로 하여 또다시 몇 년이 경과, 또다시 20년 경과. 을은 적어도 40년 이상을 점유했죠.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죠. 요걸 2차 취득시효라고 하게 되고요. 요 2차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처음에 점유를 개시한 날이 아니라 의뢰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날, 요 날이 새로운 기산일이 된다. 요 날이. 그게 두 번째 예가 되겠죠. 이걸 2차 취득시효로 한다. 거기 나가 있죠. 그래서 관련 판례 1번이 있죠.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럼에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그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새로운 기산일로 삼아 다시 20년이 경과한 경우 이럴 때는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건 간단히 봤고요. 디귿 효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런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이 이전 등기 청구권 첫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면 채권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겠죠. 그런데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부동산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예외 을이 스스로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을이 점유하다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를 하고, 그죠?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점유를 넘겨줘. 그래서 을은 점유를 상실해.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게 부동산 매수인하고 다른 점이죠. 부동산 매수인은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및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취득시 완성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또 하나, 우리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 매도인 동의를 필요로 했죠. 그죠? 즉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매수인이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만 해가지고는 양수인은 직접 이전 등기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반면에 취득시 완성자는 이걸 양도할 때 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매수인과는 달리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게 판례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하고 다른 점 두 개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다른 점 두 개. 요거 점유 상실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하고 그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할 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고 두 가지는 기억을 좀 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꼭 등기해야 되죠. 관련 판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했다. 그래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B. 원시 취득이죠. 하지만 이전 등기에 의한다. C. 중요하죠.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예, 요거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을이 애초에 점유를 개시했고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는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20년, 즉 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얘죠. 그럼 얘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지요. 반면에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죠? 그게 포인트.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C. 이전등기 채권의 상대방 취득시 완성 당시 소유자. 따라서 관련 판례에 점유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 기간 완성, 즉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고 그 을의 취득시 완성 사실 알면서 자 을의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걸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산 사람은 적극 가담을 하지 않는 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얘는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시효완성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중요하죠. 자, D 말씀드렸고요. 가, 나 오른쪽 두 개.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오른쪽 점유 취득시 완성 후의 법률관계라고 해서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체크하는 판례들을 사례 형태로 출제하게 됩니다. 자, 시효 완성 후의 효과. 지금 여기 이 그림.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 완성됐고 이전 등기 채권이 생겼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뭐예요?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두 가지. 을의 이전 등기 채권은 그때부터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얘는 갑에게 직접 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그죠?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을을 생략한 채 등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없이 갑을정 합의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되려면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합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정이 넘겨받은 상태에서 정이 또다시 20년 점에서 대단한 을과 정이죠. 그럴 때는 정이 자기의 시완성을 주장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이 을의 시완성을 주장하여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직접 행사하여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A에 나와 있고요. 리을 A. 그 다음 이제 B가 문제죠. 시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 을이 이전 등기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제3자 병에게 팔아넘겼을 때 요게 문제로 나오는 게 되게 많죠. 관련 판례 1번.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얘한테는 시효 취득 주장 못한다. 이전 등기 청구 못한다. 다만 을의 갑에 대한 이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어떠한 이유에서 갑에게 돌아왔어. 그럼 을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할 수 있겠지요. 그게 1번이죠.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을은 병에게는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럼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여기서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죠. 왜? 갑과 을이 매매를 한 건 아니니까. 즉 갑과 을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 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2번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 무슨 책임을 묻냐? 갑이 팔아넘긴 건 불법행위가 된다. 즉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갑의 불법행위 병이 뭘 하면 적극 거담하면 이때 이중매매 이론을 확대해서 갑병매매는 반사비질사행위로 무효가 된다. 거기 2번, 3번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게요. 4번, 5번. 간명의로 신탁된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의 점유 취득이 완성됐다라고 되어 있죠. 신탁자 병이 소유권 등기 명의로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토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병이에요. 근데 얘가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갑에게. 즉 A 토지가 병 소유인데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 그거를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럼 을은 얘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이 명의상 약정이 해지가 돼서 신탁자에게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요걸 우리 대법원은 얘를 시효 완성 후 제3자로 봅니다. 아까 제가 명의신탁자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랬죠.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주택임대차라 그랬죠. 하나가 또 있네. 얘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축시 완성된 후에 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게 되면 그 신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됩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도만 일단 확인해 주세요. 5번하고 6번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시효 완성 후 명의 신탁이 됐네 어쩌네 저쩌네 해가지고요. 일단 4번까지만 일단 1, 2, 3, 4 네 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다음 페이지 C인가요? 네.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 땅이 소용이 된 경우 국가에 의해서 이건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뭘 청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이라고. 을은 갑에게 땅 대신 보상금 내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땅 대신 뭘 내놔라? 보상금을 내놔라. 다만 아까 갑이 팔아먹었을 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수용되면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려면 전제가 하나 있다. 갑이 을의 시효완성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 갑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당했을 때 갑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또는 대상청권 행사하려면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내가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주장했거나 또는 이전 등기 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시효완성 사실을 갑으로 하여금 알게 했을 때 그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죠. 그게 C와 관련 판례에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점유취득시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서 날짜가 나오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점유를 개시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일단 건너뛰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를 확정짓고 빨리 푸는가 그 훈련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전제가 되는 게 오늘 체크해드린 거. 정확하게 있다 없다로 숙지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등기부칙시효가 나와 있네요. 기억 일단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돼야 되죠. 이 등기는 무효등기여도 된다 그랬죠. 실제로는 무효등기여야 되지요. 그게 기억의 A. 관련 판례. 자, 등기된 자가 스스로 10년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전등기 합하여 10년. 왜? 점유승계가 인정되잖아요. 전점유를 합하여 10년 인정되죠? 그럼 등기도 마찬가지다. 점유승계 및 등기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2번. 그 밑에 B. 등기승계 인정한다고 돼 있죠? 그 밑에 관련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앞사람 등기까지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니은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다음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죠. 이때 선의 무과실은 선이 무과실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점유하는 거.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게 아니고 점유에 관한 거다.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라. 두 번째, 10년 동안 계속 선이 무과실에 되냐? 아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속의 경우에 갑이 등기도 되어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서 을에게 일단 형식적으로 상속이 됐어요. 자, 을은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잖아요. 등기부칙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근데 등기승계, 점유승계가 인정이 되죠. 자, 여기서 선의무과실. 을이 점유할 때 선의무과실이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 점유할 때 선의무과실이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의 선의무과실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의무과실이에요.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할 때. 어쨌든 니은 A,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에 있으면 족하다. 그 다음 B, 무과실 점유만큼은 추정이 안 되니까 스스로 증명해라. 뭐 이렇게 되겠죠. 점유승계 인정이 된다 그랬고요. 오른쪽 리을 바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로 을이 등기가 되어 있고 점유도 하고 있었고 10년이 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다음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등기가 불법적으로 완수가 되거나 무단으로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부칙시효 나올 만한 게 그 정도입니다. 오른쪽 등기부칙시효가 완성된 경우 관련 판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안 그어져 있는 거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점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은 상실하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천 방해 제거 청구권, 즉 무단으로 이전됐다면 말소 등기 청구, 불법적으로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취득시효엔 소유권 취득은 언제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을이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다만 이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 소급표를 주장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첫째, 갑소유 땅에 을이 먼저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 상태에서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국세청에 압류를 했어. 과세관청이라고 부르죠. 이때 을 나중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국세청 가서 이거는 20년 전부터 내 거였다. 소급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급표가 제한되는 거 하나. 또 하나,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된 후 을이 등기를 하기 전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소유권 등기했을 때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담보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했다. 변제하고 나서 갑에게 찾아가서 내가 네 대신 돈 갚았으니까 나한테 내놔. 구상권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 행사할 수 없다. 소급표가 제한되는 판례 2개. 관련 판례 1번, 2번. 관련 판례 2번이 뭐예요? 원소유자 갑이 취득시 완성 이후에 등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 따위로 설정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제한물권 설정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이죠. 이럴 때 시효취득자는 다음 페이지 제한물권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를 현상 그대로 즉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시효취득자가 돈을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권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갑에게 대신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라. 구상권 따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항 10년짜리가 있고요. 2항 5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10년짜리와 5년짜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의 무과실이 있냐 없냐죠. 그죠? 10년짜리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가 없고요. 5년짜리는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정도. 이 정도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 제가 체크해 드린 것 위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3페이지 본문 두 번째가 나왔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 요건 이제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52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유실물 습득은 공고해야 되고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실물. 반면에 오른쪽 매장물은 발견자가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의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자가 절반씩, 반반씩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간단히 무주물 선점, 유실물 등 매장물 발견은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첨부죠.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이라고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첨부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물건이 사라져요. 구물건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럼 구물건에 관한 권리는 소멸하죠. 새로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게 첨부입니다. 두 번째, 구물건이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 그 방법이 세 가지예요.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요 혼화하고 가공은 성질상 동산에만 적용이 돼요. 혼화는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섞이는 거고요. 가공은 다른 사람 물건을 말 그대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들여서 새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조문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 요 놈이 문제가 됩니다. 부합. 부합은 두 종류가 있죠.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걸 부합이라고 하는데 부합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내 땅에 나무 씨가 날라와서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어. 자연적 부합이 되겠죠. 그죠? 갑소의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어. 인공적 부합이 될 거예요.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이냐 인공적이냐 이런 걸 묻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요놈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원칙이 뭐죠?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한다. 누가 소유권을 취한다고요?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한다.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는 갑소유 이렇게 되죠. 그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이 증축 부분은 누구 소유? 갑소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대원칙이 되는 거죠.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해서 236페이지 위에 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한다. 이게 대원칙이다. 밑에 니은의 요건 C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묻지 않는다. 득세 효과 A의 원칙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한다. 특히 우리 대법원 판례에 하면 증축 부분이 면적도 기존 건물보다 훨씬 넓고 값어치도 훨씬 크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한다. 256조 본문에 의해서. 다만 예외가 있죠. 타인의 정당한 권원 부속 이렇게 되어 있죠. 권원은 정당하다는 뜻이고요. 부속은 독립이라는 뜻이죠. 부합의 반대죠. 정당하게 부속시킨 경우 을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기초하여 나무를 심었고 명인방법을 갖췄다. 정당 독립이죠.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증축을 했고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당 플러스 독립. 그럼 이때는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키자 소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예외가 될 것이고요. 그 예외와 관련해서 리얼 관련 문제 A 건물 가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죠. 자 부합이 문제되는 게 나죠. 타인 건물의 증개축. 자 그 증개축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나 건물 임차인 등이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증개축을 했고 이게 권원이죠. 플러스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때는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고 증개축한 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오른쪽 관련 판례 1번이 원칙이고요. 2번이 연결된 거죠. 자, 을이 증축을 했는데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어요. 그럼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된 거죠. 그리고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저당권을 보면 알겠지만 저당권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그 말은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경매법원이 부합된 증축 부분을 누락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아주 잘 2번. 1번, 2번. 농작물 수목 같은 건 일몰일권주의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가 있죠. 갑소유 동산과 을소유 동산이 합체되었을 때 그 동산이 누구 거냐?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그걸 그대로 혼화에 준용.
갑의 물건 동산과 을의 동산이 섞였다.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주종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이렇게 되겠죠. 가공, 갑소유 물건에 을이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재료주의, 갑소유.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게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첨부 효과인데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땅에 부합이 돼서 갑이 나무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그럼 얘는 소유권 상실했죠. 이렇게 부합이나 혼화나 가공 같은 첨부가 있게 되면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상실했으나 신물건에서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물건에 관한 나무에 관한 권리를 상실했으나 신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되죠. 당연히 뭐라고 해놨을까요? 보상해라 이렇게 했겠죠. 자, 238페이지 안갈 5번에 260조 1항 다른 권리 깡그리 소멸한다. 261조 손해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보상 청구권이 있게 됩니다. 이 보상 청구와 관련돼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판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밑에 있죠. 그 판례를 이해하시면 돼요. 부합이 요놈이 아주 어렵습니다. 갑 건축주, 을 건축회사, 병 건축 자재상, 병과 을 사이의 철근 매매, 건축회사가 건축 자재상부터 철근하고 시멘트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매도인, 매수인. 그런데 이걸 매매할 때 동산 소유권을 유보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외상으로 샀어요. 병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냐? 건물 다 짓고 나서 공사대금 받아서 줄게. 병이 알았다. 그런데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을게. 대금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철근이나 시멘트는 누구 소유예요? 병 소유예요. 그 병소유 철근 시멘트를 가지고 우리 건물을 지었어요. 이 철근하고 시멘트는 이 건물에 부합됐죠. 그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철근 시멘트를 포함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취득했어요? 건축주가. 그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철근 시멘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이 병이 요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합에 의해서. 이 병은요, 원칙적으로는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매매대금. 그죠?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별도로 아까 봤던 부합의 그 보상 규정 있잖아요. 261조. 그 261조 규정에 의해서 병소유 철근 시멘트가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었으니 병이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두 갈래로 간다 그랬어요. 첫째, 갑, 건축주가 이 철근 시멘트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이 철근하고 시멘트는 을 소유가 아니라 병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나누어서 요 경우에는 보상 청구 못해. 요 경우에만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얘 달라져.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얘 매도인이라고 그랬죠? 예? 얘가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얘가 제3자로 나와요. 소송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면 238페이지 맨 밑에 줄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철근 시멘트,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 이게 뭐야? 이게 건물 신축 계약이에요.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 이게 건물 신축 계약이에요. 이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이 되었을 때, 부합은 됩니다. 처음에 출제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부합됩니다. 그 다음 제3자가, 즉 건축주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철근 시멘트 소유권이 매도인 병에게 유보된 사실, 즉 철근 시멘트는 을소유가 아니라 병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뒤집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연장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어려워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못 풀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건축주, 건축회사, 건축자체상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제3자,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네?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또 보고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에이 제끼 안 나오겠지 뭐. 그렇죠? 기도하는 거지 뭐. 나오지 말아라. 우리 늘 그렇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가